3,000명의 궁녀가 한꺼번에 절벽에서 뛰어내렸다. 우리는 이 장면을 너무도 당연하게 믿고 있습니다. 백제를 망친 왕, 의자왕, 술과 여자에 빠져 나라를 팔아먹은 군주, 그리고 낙화암의 3,000궁녀. 하지만 이 숫자 진짜 기록에 없다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가장 오래된 사서인 삼국사기에도 3,000이라는 정확한 숫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하나입니다. 누가, 왜 백제의 마지막을 이렇게 극적으로 만들었을까요? 백제를 멸망시킨 쪽은 신라와 당나라, 패배한 왕, 향락에 빠진 무능한 군주로 만들어야 전쟁은 정당해집니다. 혹시 우리는 1,000년 동안 승자의 선전전을 사실로 믿어온 건 아닐까요? 지금부터 교과서를 의심해 보겠습니다. 한 편의 드라마처럼 풀어보는 역사 이야기. 유익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번만 눈을 감아 보십시오. 절벽 위에 수천 명의 여인들이 서 있습니다. 치맛자락이 바람에 흩날리고 아래에는 강물이 차갑게 흐르고 있습니다. 한 명이 뛰어내립니다. 그러자 둘, 셋, 열, 백 마치 꽃잎이 지듯 하나하나 몸을 던집니다. 낙화암, 꽃이 떨어지는 바위. 이 장면은 우리 모두의 머릿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교과서에서 배웠고 드라마에서 봤고 부여를 여행하면 관광 안내판에서도 만납니다. 3,000궁녀, 백제의 멸망, 향락에 빠진 왕. 우리는 이것을 역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려 합니다. 우리가 그 장면을 단 한 번이라도 의심해 본 적이 있었습니까? 저는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수십 년 동안 그냥 믿어왔습니다. 3,000궁녀는 역사고 의자왕은 폭군이며 백제는 사치 때문에 망했다고. 그게 당연한 상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3,000명이라는 숫자,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 때는 서기 660년입니다. 한반도 남쪽에 세 나라가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고구려, 신라, 백제. 70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삼국의 시대가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무대의 주인공이 바로 백제의 31대 왕, 의자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의자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술과 여자에 빠진 왕, 충신의 말을 듣지 않은 왕, 나라가 기울어가는데도 향락을 멈추지 않은 왕. 그래서 결국 660년 신라와 당나라 연합군 13만 대군이 백제를 침공했을 때 속수무책으로 무너진 왕. 이것이 우리가 배운 의자왕입니다. 그런데 잠깐 여기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서 보겠습니다. 의자왕이 왕위에 오른 것은 641년입니다. 즉위 초기 그는 어떤 왕이었을까요? 놀랍게도 삼국사기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해동증자, 동쪽 바다 건너의 증자라고. 증자는 공자의 제자 중에서도 효성과 덕행으로 손꼽히는 인물입니다. 다시 말해 의자왕은 즉위 초에 효성이 깊고 우애가 있으며 덕망 높은 군주로 불렸다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의자왕은 즉위 직후 신라를 상대로 무려 40여 개의 성을 빼앗습니다. 642년에는 신라의 요충지 대야성을 함락시키고 신라 장군 김품석 부부를 죽입니다. 이 패배가 얼마나 컸냐면 신라의 김춘추가 직접 고구려까지 찾아가 원군을 요청할 정도였습니다. 군사적으로 의자왕은 결코 무능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디서부터 무언가가 어긋난 걸까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의 핵심, 3,000궁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660년 나당연합군이 백제를 침공합니다. 황산벌에서 계백 장군이 5,000결사대로 맞섰지만 끝내 무너졌습니다. 수도 사비성이 함락되고 의자왕은 사로잡혀 당나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해 겨울 의자왕은 당나라 낙양에서 쓸쓸히 숨을 거둡니다. 그 혼란 속에서 궁녀들이 낙화암에서 몸을 던졌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것은 사실일 수 있습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적군이 들이닥치는 상황에서 궁궐의 여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3,000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왔을까요? 저는 이 질문 하나를 붙들고 사료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삼국사기를 펼쳤습니다. 삼국유사를 읽었습니다. 당나라 기록도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마주한 사실은 놀랍도록 조용한 침묵이었습니다. 당대의 1차 사료 어디에도 삼천궁녀가 낙화암에서 뛰어내렸다는 명확한 기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껏 무엇을 믿어온 걸까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냉정하게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3,000명이라는 숫자, 현실적으로 가능한 숫자일까요? 당시 백제의 수도 사비성, 지금의 충청남도 부여는 인구가 얼마나 됐을까요? 역사학자들의 추산에 따르면 사비성의 인구는 많아야 수만 명 수준이었습니다. 그 도시에서 궁녀만 3,000명이라면 그건 도시 전체 여성 인구의 상당수가 궁녀였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조선시대의 경복궁, 조선이라는 나라의 법궁에서 일했던 궁녀의 수가 많을 때도 5,600명 수준이었습니다. 백제가 그보다 훨씬 작은 나라였음에도 3,000명의 궁녀를 거느렸다는 건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3,000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숫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메시지였을 수 있습니다. 저 왕은 얼마나 타락했는지 셀 수도 없이 많은 여자를 거느렸다. 동아시아의 기록 방식에서 3,000은 종종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상징으로 사용됩니다. 중국 당나라 시인 200도 폭포를 보고 비류지카 3,000척, 3,000척 페일려 지샤 3,000칠, 3,000척이나 된다고 읊었습니다. 그 폭포가 진짜 3,000척이어서가 아니라 그만큼 엄청나다는 표현으로 3,000궁녀도 마찬가지였을 수 있습니다. 역사는 사실만으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감정이 더해지고 정치가 개입하고 세월이 흐르면서 살이 붙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이야기는 사실보다 더 사실처럼 자리를 잡습니다. 우리가 수십 년간 믿어온 3,000궁녀의 비극, 그 이야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저는 오래된 책 앞에 앉아 있습니다. 삼국사기. 고려시대 김부식이 1145년에 편찬한 이 책은 우리가 삼국시대를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사료 중 하나입니다. 백제 멸망의 기록도 이 안에 있습니다. 저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깁니다. 의자왕 본기를 펼칩니다. 멸망 직전의 기록들이 보입니다. 충신 성충이 옥중에서 간언을 올렸다는 기록, 흥수가 전략을 제시했지만 왕이 듣지 않았다는 기록, 간신들이 득세했다는 기록, 그리고 660년 나당연합군의 침공과 백제의 멸망. 하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3,000궁녀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 삼국유사도 펼쳐봅니다. 이련 스님이 1281년경에 쓴 이 책은 삼국사기보다 훨씬 설화적이고 풍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낙화암에 관한 언급도 있습니다. 궁녀들이 몸을 던졌다는 이야기의 흔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3,000이라는 숫자는 여기서도 명확하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저는 다시 중국 측 사료로 눈을 돌렸습니다. 구당서, 신당서, 자치통감. 당나라가 백제를 멸망시킨 당사자이니 혹시 이쪽에 더 자세한 기록이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나당연합군을 이끈 소정방의 기록도 찾아봤습니다. 당나라 기록에는 의자왕의 항복 장면, 백제 귀족들이 줄줄이 포로로 끌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지만 3,000궁녀의 투신 역시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3,000궁녀는 언제, 어디서, 왜 등장한 것일까요? 역사학자들을 찾아봤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는 견해는 이렇습니다. 3,000궁녀라는 표현이 본격적으로 굳어진 것은 조선시대 이후, 특히 후대의 시가와 문학 작품을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문인들은 백제의 멸망을 소재로 수많은 시를 썼습니다. 그 시들 속에서 낙화암의 비극은 점점 더 극적으로 묘사됩니다. 그리고 3,000이라는 숫자가 반복되면서 하나의 공식처럼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특히 조선의 유학자들에게 이 이야기는 매우 유용한 교훈이었습니다. 군주가 여색에 빠지면 나라가 망한다. 충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망한다. 의자왕의 이야기는 완벽한 반면교사였습니다. 그러니 그 이야기는 더욱 극적으로, 더욱 선명하게 다듬어졌습니다. 역사는 때로 교훈을 위해 각색됩니다. 그리고 각색된 이야기가 수백 년 반복되면 어느 순간 그것이 원본보다 더 원본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더 불편한 질문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삼국사기를 쓴 김부식은 신라의 후손입니다. 고려 왕조는 신라를 계승한다는 정통성을 강조했습니다. 삼국사기가 편찬될 당시 백제와 고구려는 패배한 나라였고 신라는 삼국을 통일한 나라였습니다. 즉,
삼국사기는 승자의 입장에서 쓰인 역사라는 뜻입니다. 물론 김부식이 노골적으로 백제를 왜곡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역사서는 편찬자의 시각을 완전히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의자왕을 어떻게 묘사하느냐는 곧 신라의 침공을 어떻게 정당화하느냐와 직결됩니다. 썩어 빠진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 싸웠다. 이 논리가 성립하려면 백제는 반드시 썩어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의자왕은 반드시 폭군이어야 했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잠시 멈춰 서게 됩니다. 역사책을 읽는다는 것이 과연 사실을 읽는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가 원하는 이야기를 읽는 것인지 의자왕의 실제 기록을 조금 더 들여다봐야겠습니다. 삼국사기 의자왕 본기의 구조를 보면 흥미로운 패턴이 있습니다. 즉위 초반의 기록은 비교적 긍정적입니다. 효성 깊고 군사적으로 유능하며 신라를 연달아 압박했다는 기록들. 하지만 제위 후반으로 갈수록 기록의 톤이 급격히 바뀝니다. 충신을 내치고 간신을 총애하고 주색에 빠졌다는 이야기들이 쏟아집니다. 마치 일부러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눠 놓은 것처럼. 역사학자 중 일부는 이 구조 자체가 의도적인 서사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처음에는 좋은 왕이었지만 타락해서 망했다는 구조는 단순히 처음부터 나쁜 왕이었다는 것보다 훨씬 극적이고 교훈적입니다. 독자를 설득하기 더 쉽습니다. 결국 의자왕은 역사의 무대에서 가장 극적인 역할을 맡은 배우였는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그 역할을 그가 직접 선택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백제가 멸망한 진짜 이유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660년의 동아시아를 보십시오. 당나라는 세계 최강의 제국이었습니다. 인구도, 군사력도, 외교력도 백제와는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신라는 수십 년에 걸쳐 당나라와 동맹을 공들여 쌓아왔습니다. 김춘추가 직접 당 태종을 만나 군사 동맹을 맺었습니다. 백제를 치기 위해 13만 대군이 동원됐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떤 왕이 있었더라도 버티기 어려웠을 겁니다. 계백 장군이 5,000명으로 황산벌에서 얼마나 처절하게 싸웠는지 그 기록은 우리에게도 남아 있습니다. 백제가 망한 것은 왕 한 명이 술을 마셨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700년 삼국 패권 경쟁의 최후 결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삼천궁녀 이야기만 기억하고 있는 걸까요? 그 답을 찾으러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역사에는 반복되는 문법이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긴 쪽은 항상 이유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강해서 이겼다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저들이 썩었기 때문에 망했다는 말이 더해져야 완성됩니다. 승리가 정의정의가 되려면 패배는 반드시 타락의 결과여야 합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 문법은 놀랍도록 일관됩니다. 로마가 카르타고를 무너뜨렸을 때 카르타고 사람들은 야만인이 됐습니다. 몽골이 금나라를 정복했을 때 금나라 황제는 향락에 빠진 폭군으로 기록됐습니다. 그리고 신라와 당나라가 백제를 멸망시켰을 때 의자왕은 삼천궁녀를 거느린 음탕한 왕이 됐습니다. 이것은 음모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류가 수천 년 동안 반복해온 역사 서술의 패턴입니다. 이제 당나라의 시선으로 660년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당고종은 왜 굳이 백제를 쳐야 했을까요? 당나라는 이미 동아시아에 패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고구려 원정에 계속 실패하던 당나라로서는 한반도 남쪽에서 돌파구가 필요했습니다. 신라와 손을 잡고 백제를 먼저 무너뜨린 뒤 고구려를 포위하는 전략이었습니다. 즉, 백제 침공은 철저히 지정학적 계산에서 나온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에는 명분이 필요합니다. 당나라는 무엇을 명분으로 삼았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백제왕이 폭정을 일삼아 백성이 도탄에 빠졌으니 우리가 구원하러 간다. 소정방이 이끄는 당나라 군대가 백제 땅에 발을 디딜 때 그들의 공식 명분은 학정에 시달리는 백성을 해방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 명분이 성립하려면 의자왕은 반드시 폭군이어야 했습니다. 명분은 기록이 됩니다. 기록은 역사가 됩니다. 역사는 진실처럼 보입니다. 신라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라 입장에서 백제는 수십 년간 서쪽을 끊임없이 위협해온 숙적이었습니다. 대야성 전투에서 김춘추의 사위와 딸이 백제 손에 죽었습니다. 개인적 원한까지 있었습니다. 그 원한과 분노가 신라를 당나라와의 동맹으로 이끌었습니다. 전쟁은 이겼습니다. 그러나 이긴 전쟁도 정당화가 필요합니다. 특히 같은 민족끼리 싸웠다는 죄책감이 남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침략한 게 아니다. 저 왕이 너무 나빠서 우리가 개입할 수밖에 없었다. 이 서사가 후대에 안착되기 위해서는 의자왕의 타락이 생생하게 묘사될수록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후 역사서를 쓴 사람들은 신라를 계승한 고려의 문신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신라는 정통이었고 백제는 극복된 과거였습니다. 이쯤에서 여러분께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자왕의 아들 부여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부여융은 아버지와 함께 당나라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훗날 당나라는 그를 웅진도독에 임명해 백제 고토를 다스리게 합니다. 그리고 665년 부여융은 당나라의 주선 아래 신라의 문무왕과 공식적으로 화친 의식을 치릅니다. 지금의 충청북도 청원, 취리산이라는 곳에서 두 사람은 흰말을 잡아 하늘에 제사를 지내며 맹세했습니다. 서로 싸우지 않겠다고, 화합하겠다고. 이 장면이 흥미로운 이유는 이렇습니다. 만약 의자왕이 정말로 역사에 남을 만큼 극악한 폭군이었다면 당나라가 그 아들을 지역 통치자로 임명했을까요? 패망한 나라의 왕족을 활용하는 것은 당나라의 외교적 계산이었지만 동시에 부여융이 그만한 인물이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역사는 단면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한 장면만 기억합니다. 또 한 가지. 백제 유민들의 저항을 생각해 보십시오. 백제가 멸망한 뒤 백제 부흥운동이 무려 3년 이상 이어집니다. 복신, 도침, 극치상지 같은 장수들이 각지에서 들고 일어났고 한때는 200개가 넘는 성을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왜 지금의 일본에서도 지원군이 왔습니다. 663년 백강 전투까지 백제 부흥의 불꽃은 쉽게 꺼지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의자왕이 정말로 백성의 삶을 피폐하게 만든 폭군이었다면 그 백성들이 이토록 격렬하게 나라를 되찾으려 했을까요? 사람들은 증오하는 왕을 위해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적어도 그 땅의 백성들 일부에게 백제는 여전히 지킬 가치가 있는 나라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의자왕의 폭정이라는 이미지는 어쩌면 외부에서 더 씌워진 프레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역사는 쓰는 사람의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진 사람에게는 역사를 쓸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백제의 시각으로 쓰인 백제의 역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오직 신라와 당나라, 그리고 그들의 후예들이 쓴 기록뿐입니다. 그 기록 안에서 의자왕을 판단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일까요? 저는 지금 부여에 와 있습니다. 백마강이 흐릅니다. 강물은 1400년 전에도 이 자리를 흘렀을 겁니다. 저 멀리 낙화암이 보입니다. 바위 위에는 백화정이라는 작은 정자가 서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안내판에는 여전히 쓰여 있습니다. 삼천궁녀가 이곳에서 몸을 던졌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이 이야기를 부정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이곳에서 실제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나라가 무너지는 공포와 혼란 속에서 살기 위해 혹은 죽기 위해 이 절벽 위에 섰던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비극은 진짜입니다. 그 슬픔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3000이라는 숫자, 그리고 그 숫자가 만들어낸 이미지 향락에 빠진 왕, 사치로 물든 궁궐, 그래서 망한 나라, 이것이 역사의 전부인 양 굳어져 온 것. 그것에 대해서는 한 번쯤 멈추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자왕을 다시 한번 봐야 합니다. 그는 즉위 초해동증자라 불렸습니다. 군사적으로 신라를 압박하고 수십 개의 성을 빼앗았습니다. 그의 치세에 백제는 결코 무기력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는 우리 역사 속에서 폭군으로 기억될까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전쟁의 문법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문법은 1400년 동안 반복 재생되면서 우리의 상식이 됐습니다. 교과서에 실리고 드라마에 등장하고 노래가 됩니다. 조용필의 노래 돌아와요. 부산항해가 아니라 삼천궁녀는 가요에도 등장했고 연극에도 등장했고 심지어 현대 광고에도 등장했습니다. 그만큼 이 이미지는 우리 문화 깊숙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뒤집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믿어온 이야기가 과장이거나 허구일 수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당혹스러운 일입니다.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이 사실은 다른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을 때처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역사를 공부한다는 것은 단순히 연도와 사건을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이야기를 누가 썼는가, 왜 썼는가, 무엇이 빠져 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삼국사기는 분명 소중한 사료입니다. 하지만 그 책이 고려 인종 때 신라 계승 의식이 강한 문신에 의해 쓰였다는 사실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그 맥락을 알 때 우리는 그 기록을 더 입체적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의자왕이 완전히 결백한 성군이었다고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역사적 인물을 재평가할 때 우리는 반대편 극단으로 달려가는 우를 범하기 쉽습니다. 폭군이었다가 갑자기 성군이 되는 식의 180도 반전은 또 다른 왜곡입니다. 다만 이것만큼은 말할 수 있습니다. 의자왕은 삼천궁녀와 함께 기억되기에는 너무 복잡한 역사를 가진 인물입니다. 저는 이 다큐멘터리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를 새삼 느꼈습니다. 역사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역사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과거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시선은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갈 것인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삼천궁녀가 상징이라면 우리는 그 상징이 무엇을 위해 만들어졌는지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물음이 불편하더라도 피하지 않는 것이 역사를 대하는 정직한 태도일 겁니다. 낙화암 아래 백마강은 오늘도 흐릅니다. 140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강물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강물은 묻지 않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강물은 그냥 흐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흘러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멈추고 돌아보고 물어야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정말 사실인가? 그 질문 하나가 역사를 살아있게 만드는 힘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책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것을 보고 있는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백제의 마지막 왕, 의자왕. 그를 폭군으로 기억할지 아니면 패배한 역사 속에서 가장 극적인 역할을 강요받은 인물로 볼지 그 판단은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 역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한. 오늘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무언가를 남겼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역사 속에서 가장 치열하게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고 오겠습니다.